네, 국민연금 개혁은 정권을 뒤흔들 만한 폭발적인 이슈입니다. 네, 전 국민의 노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구상을 밝혔고 정부에 구체안은 다음 달 4일 공식 발표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리 쟁점별로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오종헌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 아직 정부의 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본 구상을 밝혔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니까 기본 구상을 밝혔던데 우리 박명호 교수님 조금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뭐로 될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그 세 가지 개혁의 원칙을 먼저 밝히셨어요. 하나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그 3대 이제 기본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런 3대 기본 원칙에 이제 기초해가지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명문화, 예. 두 번째는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 자동 안전장치. 네, 세 번째는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좀 차등화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네. 네 번째는 그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그 임기 내에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 및 개인연금 활성화. 이런 6가지 정책을 담은 정부 개혁안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랬군요. 이제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오종헌 사무국장께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인데 좀 국민행동 어떤 단체입니까 우선 이게? 예, 저희들이 공적연금 말 그대로요.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좀 튼튼하게 만들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 단체에서 보기에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거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힌 그런 연금 개혁의 방향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좀 구조개혁적인 요소는 좀 크게 보이지 않는 방안이라고 지금 보이고요. 구조개혁적인 요소가 안 보이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던 같은데요. 지금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국민연금의 이제 세대 간 차등보험료 인상과 그렇죠. 자동 안정장치인데 이러한 방안들은 이제 사실은 모수 개혁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재정 안정화 중심의 그런 개혁을 하겠고 보장성은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제 다른 제도로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뜩이나 지금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삭감이 지금 예상이 되는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이랄지 또 좀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뭔가 좀 그 분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료 차등 인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뭔가 차별과 삭감의 그런 연금 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역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단체에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통령의 어떤 기본 방침을 볼 때 재정 안정화에 조금 무게중심이 있는 것 아니고 연령별 차등화라든지 또 자동 안정장치에 좀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국민연금 지급을 정부가 보장한다. 이거를 법에 콕 박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길래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현재 이제 국민연금법을 보게 되면 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에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이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 적자가 나면 그 재정 적자분을 연금의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 그랬었을 때 국가나 지자체, 사용자 측에서 그것을 이제 부담하도록 연금 지급을 국가가 이제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책무만을 강조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죠. 예, 현재는 정부의 책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 책무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같은 뜻처럼 보이는데 조금 이게 달리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예를 잠깐 우리 오종헌 국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항으로는 안 되고 이게
대통령께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명문화하자는 겁니까? 네, 그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뭐 오해나 불신이 이제 그 어떤 뭐 다른 조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신뢰의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신뢰? 그래서 이제 연속 개혁의 발판이 된다고 아마 정부도 보고 이 안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그럼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하는 제도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그 국민연금에 가입된 많은 국민들은 본인이 원치 않으시는데도 보험료가 강제로 부과가 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맺고 계신 건데 사실은 그렇다면 국가가 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현행 법상의 구조상으로도 연금이 이제 기본연금액이랄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그 국민연금 급여가 사실은 이제 지급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법에도 현재의 법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그 국민연금 기금이 마치 소진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기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적고 많은 국가들은 기금과 보험료와 세금을 더해서 연금을 주고 있음에도 마치 그 못 받을 것 같은 그 불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좀 신뢰를 가져야 가야겠다 이런 판단으로 아마 이 내용을 포함한 것 같고요. 지난 그 국회 그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높은 92%의 수치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그러면 이 정부의 지급 보장을 법에 콕 박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고 났었을 때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 우려를 이제 불식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의 어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미래에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게 다 국가 채무로 잡혀야 됩니다. 나라 빚으로 국가 채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국가 채무로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 채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다시 말하면 그게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게 되면 그 제도 안에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재적소해서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시점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어떤 독립성과 급여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연금의 기금이 있다. 그러면 그 기금의 사용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급여 수준을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요약은 이제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하자면 먼저 이 국민연금에서 법적으로 지급을 명시하다 보니까 지급해야 될 게 결국은 국가가 짊어져야 될 채무가 될 수 있고 그 채무가 뭔가 신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 개혁 동력 국민연금 정부가 지급한다고 하니까 지급하는데 뭐 개혁할 건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국가 채무 문제. 네, 지금 뭐 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서 뭐 내년에 10조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 채무로 봐서 지금 우리나라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채무로 봐서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기금이 없음에도 연금을 다 주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회법전 제214조에 지급보장이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재정들을 재원에서 다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개혁 동력을 말씀하시지만 이 개혁 동력이 되려면 우선 이 제도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추가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무 어떤 신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어떤 조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국가가 이 제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어떤 믿음을 신뢰 토대를 한번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지급 보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비단 사실 이번에 불거졌지만 오래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사실 이게 잘 합의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걸 반대하는 정부 부처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나라의 빚이 얼마나 커질지 그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장기 재정 전망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도 발생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둘 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그 적자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 채무를 추계를 함에 있어서 그 두 사회보험과 관련된 그 재정 적자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연금 같은 것이 그러니까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채무에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얼마나 되죠?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그러니까 매년 55년 이후로 매년 GDP의 6% 내외 정도의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재정이 되게 힘든 구조구나라고 해가지고 어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앞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법률에 이제 명문화하는 거에 관해서 제가 좀 두 분에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명문화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뭐를 명문화할 쪽은 오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받는 걸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급보장 명문화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가 좀 다른데 어느 수 정도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에는 이제 부족한 금액을 보전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와 있고요. 사립학교 교직원법에는 이제 부족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금행동에서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이제 지급보장 명문화의 수준은 물론 이런 수준도 있겠지만은 국가가 일단 선언적 의미에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그런 이제 그 규정을 하나 만드는 것도 일단은 국가의 어떤 그 책임성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지급을 보장한다.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재정 적자 뭐 회계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부채, 이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게 그 연금 부채가 그런 그 규정을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 부채나 이런 국가의 어떤 재정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외부로 공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연금 부채 뭐 또는 이제 미적립 부채랄지 이런 것들을 그걸 다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표시한다면은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지금 세금으로 다 채워주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 어떻게 그거를 그러네요. 독일의 신인도가 굉장히 낮아졌겠죠.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규정을 보게 되면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거기서 나오는 재정 적자들은 다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채무에.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아직까지는 지급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국가 채무로 미래에 벌어질 재정 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에 대한 장기 재정 전망을 할 때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급 보장, 연금 지급에 대해서 보장을 해다 명문화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야죠. 지금 규정에 따르면. 이 명문화하자는 거에 대해서 지급 보장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토론이 일어날 텐데 만약에 이 명문화한다는 대통령이 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또 논의가 이르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빠진다면 혹시 연금 행동은 어떻게 주장을 하실 겁니까? 이거 안 넣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저희들은 그 오래 전부터 이거는 이제 입법화를 주장해 왔고요. 이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거는 이게요. 뭐 사실 수십 년 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금 행동에서는 이 부분을 중시하고 만약에 국민연금이 고갈됐다. 그리고 법에 정부 지급이 명문화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럼 국민 세금으로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미래 세대가 다 부담하는 꼴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리 됐다. 만약 한 50년 후에 그리 됐다. 어떻게 될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했다 이거예요. 재정 적자가 GDP 5, 6%씩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일반 재원을 통해 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정부가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이사이에 연금의 재정이 건전해지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런 고갈되기 전에 뭔가 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그런 얘기니까요. 법 지급의 명문화 문제도 논란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연령별 차등화를 얘기했어요. 청년들의 아까 신뢰도 높이지만 좀 부담을 덜어주자.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연금행동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해 왔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국민연금 내에서만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연금을 받기 임박한 분들 이분들은 이제 사실 처음 적용받을 때 보험료도 낮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저 같은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보다는 좀 더 이제 바로 9% 보험료 오른 보험료로 보험료를 냈고 소득 대체율은 저 같은 경우에는 48%부터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한 건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더 이제 40% 이렇게 더 낮은 소득 대체율부터 가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연령별로 뭔가 낸 돈과 받는 돈이 다르니까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좀 이 보험료를 좀 세대별로 차등해서 은퇴가 임박한 분들 좀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은 받을 만큼 내는 제도가 아니라요. 예. 버는 만큼 내는 제도예요. 버는 만큼. 예. 예.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내에서 이렇게 좁게 수지 균형을 따지고 이거 뭐 얼마큼 냈고 얼마큼 받고 그런 거 따지는 거는 사적연금에서 원래 하는 일이지 국민연금에서 하는 거는 이제 국가가 노후 빈곤 예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낸 돈과 받는 돈의 뭐 이런 수지 균형을 따지고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이런 세대별로 형평성 따지면은 중장년 세대들도 할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중장년 세대들도. 예,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소득이 낮은 분들.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앵커님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월사금이라고 이런 거 돈도 내고 다니시고. 네. 예. 그랬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무상 교육도 받고 있고 또 이제 행복주택이랄지. 그래서 지금 차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물론 그런 이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그런 식으로 보험료를 이렇게 이상하게 인상률을 차등하는 거. 차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뭔가 좀 조세 지원이랄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이랄지 그리고 이제 취업이나 주거 등 이제 청년 정책으로 좀 풀 문제지. 이거 어떤 나라도 연령별로 이렇게 차등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이런 드뭅니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없는 거는 왜 없는 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 보험료율 연령별 차등화는 반대하고 네네. 꼭 그런 어떤 구별을 두려면 젊은 그렇죠. 층에 조금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박명호 교수님은 연령별 차등화 뭔가 이 젊은 층들의 좀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타당한 수 있다. 타당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중현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중장년층하고 그 청년층 아닌 미래 세대하고는 내는 거에 비해서 받는 거, 다시 말하면 혜택, 그러니까 내는 거에 대한 혜택이 차등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래 세대가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보다도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은 훨씬 더 높아질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세대 간 형평성을 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내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100을 냈을 때 270을 받고 있다.
나는 100을 냈는데 220분이 못 받아. 그렇다 그러면 이게 2.7배야 2.2배. 예. 낸 거에 비해서 한쪽은 2.7배를 받고 있고 낸 거에 대해서 한쪽은 2.2배뿐이 못 받는다 그러면 2.7배나 받는 쪽에서 좀 더 내는 것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러한 식으로 이게 일종의 이제 수익비라는 것인데요. 수익비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세대별로 다시 말하면 코호트별, 다시 말하면 태어난 출생 연도별로 네. 얼마만큼 내고 있고 얼마만큼 받을 것인지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불평한, 불균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걸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설득도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뭔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이 수익 비례니까 실제 많이 받는 측과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좀 명확하게 실상을 알리면 뭐 연령별 인상률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게 박 교수 주장인데 혹시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세대 그 중장년 세대가 네. 100을 내고 270을 받고 젊은 세대가 100을 내고 22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170, 120을 받고 50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윗세대는요 부모가 국민연금이 없습니다. 이 중장년 세대가 처음 가입 세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 윗세대를 위해서 사적 부양을 다 부담을 한 거죠. 해왔다. 예. 세상이 국민연금 제도 하나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 제도를 처음에 실시할 때 보험료를 낮게 출발해서 보험료를 높여갑니다. 예. 그 이유는 이 부양이라는 것은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이전되는 그런 이제 체계로 그 복지국가가 발전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하나로만 이렇게 그 내부에서 이렇게 뭐 편협하게 형평성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재정 안정화의 취지도 생각한다면 그 한 번에 다 올리는 식의 그 방법이 오히려 더 재정 안정화의 그 취지에 부합하죠, 사실은. 똑같이 올리는 게? 예, 똑같이 올리는 게 부합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러 가지 그 보험료 지원이랄지 그리고 청년 정책들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그게 점검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에 대해서도 연금 행동과 우리 박명호 교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연령별로 차등화한다면 어느 연령으로 기준으로 할 건가? 어느 젊은 세대는 어느 연령을 조금 더 올리고 그 밑에는 낮추고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40% 처음부터 끝까지 40% 적용받는 세대가 있을 거고요. 40%? 네, 예. 지금 아까 우리 오정원 국장. 예, 네.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48%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0%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구간을 좀 나눠야겠죠. 얼마나 세분화할지 정부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0에서 40%로 가고 있는 그 과도 기정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았던 사람들한테 좀 더 빨리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보험료율에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좀 더 느리게 그 소득 대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기준으로 한다. 예. 네. 그게 아마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소득 대체율이 낮아져 왔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차등으로 해서 조금 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조금씩 그 5년 단위로 해서 1세씩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 인상 차등화 문제에 이어서 또 하나 과제가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뭔가 자동으로 보험료 내는 거라든지 연금 받은 금액을 좀 바꾼다 그런 얘기인데 경제 상황에 따라 이건 어떻게 조정한다는 그런 구상일까요, 정부가? 그게 이제 세부 방안이 다음 주에 이제 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알겠지만은요. 다양한 방식들은 있는데 아마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거는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그거는? 이거는 이제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요명 증가율을 합산해서 삭감률을 만든 다음에요. 국민연금은 이제 소득 상승률을 재평가율로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수급하시는 분들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 급여가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 가치 보장하는 그 산식에 있어서 재평가율을 그 삭감률로 깎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A값 상승률이 3%면은 삭감률이 1%면 이제 2%만 올려주는 거고요.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이제 물가가 2%가 올랐으면은
이런 삭감률이 1%면 이제 1%만 연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연금이 이제 그 가치가 대폭 이제 삭감되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 자동 안정 장치라고 안정화 하고 장치. 있습니다. 예. 연금행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동의 어려워요?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보험료를 다 올리고 또 이제 충분하게 국가가 어떤 다른 나라처럼 서민들의 국민들을 존중해서 재원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서 빈곤이 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 내로 떨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연금 받고 있는 분 중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4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어요. 현재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네. 평균액이 지금 55만 원인데 자동 안정 장치를 예를 들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적용했던 그 보고서대로 적용을 하면은 한 17%가 감소를 하는데 43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5만 원짜리가 이게 그러면 노후 소득 보장이 될 수가 없죠. 네, 우리 연금행동 측에서는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걸 이제 적극 반대한다시는데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필요성?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크할 수 있는 북부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 그러면 연금 제도가 오래돼서 노후 생활을 갖다가 연금으로서 어느 정도도 생활할 수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도입했어요? 대부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하물며 우리가 옆 나라의 일본조차도 아까 거실 도입을 슬라이드.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럼 왜 이런 자동 안정 장치를 우리가 내재돼야 되느냐? 그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런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들에게 노인 부양을 계속해서 강요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연금 지출을 어떤 기대 여명이나 출산율이나 이러한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조정해 준다 그러면 미래 세대, 다시 말하면 미래의 어떤 보험료율 인상하는 걸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공평이라든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는 경제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해서 이런 자동 안전 장치가 필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도입했으니까 우리도 필요하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북유럽 같은 노인 빈곤율이 진짜 10% 이내로 된 다음에 적용을 하면 되는 일이죠. 지금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가 될수록 이런 자동 안정화 장치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꼭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고령화율이 훨씬 높은 유럽이 우리보다 노인 빈곤율이 훨씬 낮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동 안정화 장치에 관해서도 또 상당히 이 갈등이 좀 심할 것 같네요. 앞으로 하나하나 의견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제 우리 기초연금입니다. 우리 기초연금이라는 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소득의 70%에 주는 건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좀 깎이는데 깎이지 않도록 다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연금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부분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국민연금과의 혹시 어떤 충돌 문제 이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가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생계급여거든요. 생계급여인데 이 생계급여가 작동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라는 그런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가 정한 기준에 지금 같은 경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으면 약 한 71만 3천 원 정도. 그거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거기까지 71만 3천 원까지 채워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받은 것만큼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채워주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도 마찬가지고 줬다 뺏는다라는 그런 불평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아마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불평을 갖다가 없앤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초생보 간의 그런 어떤 보충성의 원리로 인해서 작동하는 그런 줬다 뺏는 그런 현상들을 좀 요번에 없애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도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없애면.
그러니까 사실 현재 그래서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기초생보를 받고 있는 사람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 아, 현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기초연금을 그러니까 기초생보를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봤자 그만큼 뺏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네. 지금 앵커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향후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다 보면 안 깎이면 다 이제 받게 네, 되면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사실일 거고요. 그리고 임기 내에 또 40만 원. 지금 한 33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40만 원 정도로 또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분명한 거는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될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러네.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갈 것이고. 예. 근데 또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그걸 연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최근에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이제 65세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과거하고 많은 그 노인들의 어떤 경제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최근에 고령화에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조정만 해준다 그러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게 쉽게 얘기하면 기초연금 대상을 좀 줄이면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70%가 아니라 조금 줄이면? 네, 그러니까 줄일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밑에 더 아래층에 계신 분들 더 두텁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노인 빈곤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좀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똑같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중에서 기초연금 대상, 지금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의 70%에 주는 대상을 좀 줄이면서 좀 낮은 층에 더 두텁게 해주자는 우리 박 교수, 그게 좋다는 박 교수의 주장인데 그 부분은 혹시 연금행동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연금 대상 축소 얘기. 네, 어제 윤 대통령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네. 네네, 어제는 안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제도 간의 좀 차이를 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비기여 급여죠. 생계급여도 우리가 뭐 보험료를 내거나 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요. 이거는 다 이제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자기 기여가 있는 제도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은 네. 예를 들면 2060년이 되면은 이제 한 명의 노동세대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세대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자기 기여를 하는 국민연금으로서 최대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어떤 그 추가적인 그 미래 세대가 추가적인 다른 그 소득보장 제도의 부담이 그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칙을 먼저 세울 것은 국민연금 중심의 자기 기여에 기반한 그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적정 기여와 적정 급여의 제도로 먼저 확립을 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제도가 국민연금이 어느 적정성의 이제 보장성을 가지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예, 근데 지금은 그 국민연금의 그 보장성이 너무 약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제대로 지금 이제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그 대상자를 줄여버리면 상당히 그 광범위한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연금행동 측에서는 이제 기초연금 혹시 대상자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좀 소득 보장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갖출 때 이후에나 생각해 볼 일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에 중복되는 좀 깎이는 부분만은 조금 원상복귀하겠다는 게 생각이어서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이제 4일 발표되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헌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